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왜 저를 고르셨을까? 교수님들께서도 다 박사 논문 써보셨는데 왜 저에게 이 특강을 부탁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저 박사 논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강의를 하시면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지레 겁을 먹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어, 저도 썼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덕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18년 8월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조금 전에 황민기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것, 수료하는 것, 졸업하는 것 전부 다 이게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입학은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수료를 하는 것도 조금 전에 황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료를 하는 것도 사실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료도 사실 만만치 않아서 수료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수료까지는 하셨는데 그 뒤에 그 논문 제출 연한을 그만 연장 하시다가 끝까지 연장이 안 되어서 졸업을 포기하신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 대학원에 오셨으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 대학원에 들어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수료도 하시고 졸업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9월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학기는 바로 휴학을 하고 2015년 3월부터 대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같은 전공의 선배들이 각각 저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 선배는 저한테 논문 주제를 최대한 빨리 정해서 앞으로 수강하는 과목도 그 주제에 맞추어서 수강을 하고 뭐 과제도 그 주제에 맞추어서 주제를 고르고 그렇게 해서 그 수료를 할 때까지 코스워크를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해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배가 해준 조언은 그때 막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는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박사학위 논문 처음에 이게 양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 번에 통으로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코스워크 하면서 중간중간에 같은 주제로 소논문을 써서 한 3개 정도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로 추리고 거기에 그동안에 또 생각이 바뀌거나 또 연구가 축적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걸 반영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는 꼭 그렇게 하거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문 작성하는 단계는, 아이고, 슬라이드가 하나 더 넘어갔는데요. 네, 논문 작성하는 단계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일반적인 소논문이나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제를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 것인지를 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를 여러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논문에 나중에 녹여낼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집필 단계가 있을 것이고 집필을 해서 일단 초안이 나오고 나면 계속해서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탐색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탐색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평소에 본인의 관심사와 일치시키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허준석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황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그 실무가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자문을 하다가 혹은 소송을 수행하다가 이 쟁점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주제를 탐색하실 때에는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전공은 잘 모르니까 제가 전공한 민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자 하실 수 있는 외국어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다양하게 하실 텐데 외국어를 내가 잘하는 외국어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법을 예로 들면 내가 프랑스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뭐 채권자 대위권 같은 주제에 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시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다면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하신 분들 중에는 기존에 다른 학문 분야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실증적 연구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학제적 연구, 법경제학이나 법사회학 이런 분야의 연구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그 중에서도 특히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주제를 고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탐색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주제를 고르기 전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전공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가 여러분의 전공 분야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 학술지를 뭐 하나하나 논문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 학술지에 적어도 목차를 쭉 보시면서 요즘 교수님들은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시는구나 그런 트렌드 같은 것을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특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은 주제를 좀 같은 전공의 논문들 주제를 쭉 보시고 이 정도 주제로 논문 쓰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하는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하실 때에는 우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주제인가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너무 나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면 그 박사학위 논문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주제라면 그 주제에 관해서 내가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으셔서 주제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적절한 주제인가? 주제 중에는 너무 넓은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너무 좁은 주제로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실 때에는 지도 교수님과 또 선배님들과 좀 상의를 하시면서 그 학위 논문을 직접 써보았거나 혹은 논문 심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주제는 괜찮겠다 하는 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가 정말 많지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시면 단행본이나 논문이나 학위 논문이나 그런 하드카피 자료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말 많은 자료가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논문을 못 쓰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례 중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떤 자료를 영어나 혹은 독일어, 일본어로 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걸 다 번역하고 나서 정리를 할 거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 그 전문을 반드시 내가 한국말로 잘 소화를 시킨 다음에 써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나하나 자료를 분석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것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정리는 결국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리를 위한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를 받다 보면 이런 지적들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원문을 충분히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자료인데 재인용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지적하시는 경우를 보았고, 또 나중에 자료를 찾으시다 보면 그 원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문을 이거 찾아서 보기가 좀 귀찮은데 내가 이 각주에서 본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논문 심사에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전에 나온 영미법 단행본을 제가 논문에 인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 1900년 이런 데 나온 문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논문 심사 받을 때 심사위원 교수님께서 이거 너 진짜 직접 읽어본 거 맞느냐, 다른 데서 보고 네가 읽은 것처럼 각주 써온 건 아니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1900년도에 나온 책을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 작성의 3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팁은 집필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문을 빨리 쓰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주제를 고르고 나면 자료 수집을 하고,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마치고 나면 일단 집필 단계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주제도 정말 스페시픽하게 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주제, 그 정도로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조사도 좀 해보시고, 자료 조사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끄적일 수 있는 정도는 지식을 갖춘 것 같다 싶으시면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어서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사실 작성하지 않고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실적물이라는 것을 작성하기는 했는데요. 학위 논문을 쓰지 않은 상태로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박사학위 논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꼭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소논문을 학술지에 꼭 투고해보시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과제로 내주시는 것을 가지고 학술지에 한 2편 정도 투고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랑 꼭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나중에 학위 논문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 심사를 받으러 가면 그 요지 발표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각자 논문의 요지를 발표하고 교수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논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내 논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안을 쓰고 나면 계속해서 논문을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이때 지도 교수님은 물론이고 주변에 같은 전공의 선배가 있다면 선배한테 좀 일부분이라도 읽어보고 코멘트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전공에 있거나 혹은 같은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한테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을 발표할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혼자서 글을 쓰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센터에서도 비슷한 어떤 행사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법학연구소에서도 신진예비역 공고자 발표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발표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셔서 발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